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예뻐지는데 걸리는 시간 딱 한 겹. 빠르고 가볍게 한 겹의 뷰티 가히 한 겹 크림. 하동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 진화에 대규모 장비와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바람으로 번진 불은 무려 축구장 120여 개 크기의 임야를 태우고서야 진화됐는데요. 긴박했던 산불 진화 현장을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피해자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디지털 성범죄. 여성 피해자 수가 절대적으로 많지만 남자 피해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사기가 있습니다. 바로 몸캠 피싱 사기인데요. 그 수법과 예방책에 대해 점플러스에서 알아보죠. 어젯밤 대전의 타이어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네,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대피한 상황이고요. 공장 작업자 10명과 소방대원이 부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더 이상 인명피해가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음은 김나은 리포터가 준비한 소식 들어보죠. 대형 화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틀 전입니다. 경남 하동에서도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큰 재산 피해뿐 아니라 진화대형 한 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진 긴박한 상황, 하동의 산불 진화 현장을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틀 전입니다. 경남 하동군 지리산 일대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오후 1시 20분경 화재 신고가 접수됐고 소방당국은 산불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은 빠르게 번지면서 오후 3시 50분경 산불 2단계가 발령될 정도로 커졌는데요. 화재 발생으로부터 12시간이 지난 새벽에도 불길이 잡히지 않아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각에도 진화 작업을 위해서 야산을 오르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시각이 새벽 3시가 좀 넘었습니다. 헬기 투입이 중단됐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아직 불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잔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잔불이 계속 살아나면서 소방대원들 쉴 틈도 없었습니다. 아까 좀 쉬다가 네. 불이 붙어가 다시 왔어요. 아이고. 선생님, 이게 갑자기 내려온 거예요, 불이? 네. 어디서 내려온 겁니까, 지금? 정부에 잘 모르겠고. 그래? 이 높은 지대에서 바람을 타고 내려온 불이 번지고 있는 상황.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막고자 지친 몸으로 야산을 오르기 위해 준비 중인 소방대원들. 그런데 이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 진화 작업에 참여했던 60대 대원이 심정지로 쓰러졌다는 것인데요. 연기를 들이마신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네. 올라가시다가 네. 올라가니까 좀 몸이 안 좋으니까 좀 먼저 다시라 이러고 자기가 바로 뒤에 좀 쳐져가고 몇분 쉬다 올라가다가 네. 그냥 심정이 온 거예요. 쓰러진 진화 대원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경사면이 가파르기 때문에 진화 대원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굉장히 가파. 저쪽에는 별로 안 가팠거든. 그래요? 저는 한 45분 됐는데 이거는 완전 그만. 진화 도구를 챙겨서 가파른 경사면을 올라야 하는 상황. 새벽 6시가 지나서도 진화 작업은 반복됐습니다. 날이 밝도록 작업을 했지만 건조한 날씨에 잔불이 살아나거나 던지는 속도를 늦추기에는 어려웠는데요. 해가 뜨면 소방 헬기가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골짜기가 연기로 가득합니다. 이제 아침이 됐습니다만 헬기가 아직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 연기 때문에 아직 시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헬기로의 진압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많네요. 네, 시야 확보의 문제로 헬기 투입이 어려워서 결국 수작업으로 불을 일일이 꺼야 하는 상황. 이건 흙을 뒤집어 버리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호스로 살수할 때 이미 땅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안으로 밀어 넣는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금방 또 이 열에 말라가지고 금방 불이 붙습니다. 이 잿더미 속에서 여전히 타오르는 불씨들. 보시면 불씨가 남아있네요. 이런 게 좀 위험하다는 얘기죠. 안쪽에 아직 살아있거든요. 보시면 여기 이거는 꺼야겠네요. 살아납니다. 소방대원들의 진화 작업은 약 15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 또한 마을 회관으로 대피해서 불이 꺼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곳은 지금 마을 분들이 대피를 하셨던 공간이거든요. 안에 계시네요. 나와서 잠을 한숨도 안 자고 그냥 날만 잤는데 잠이 안 들어가. 어머니 어떻게 뭐 들고는 나오셨어요? 약. 아이고. 그만 몽창 들고 와비리서 그만 급한 게로. 이거 약봉지만. 경찰들이 다 와가지고 막 전부 골목골목 다니면서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대표해주고. 이게 실제로 겪어보시니까 산불이 너무 무섭죠? 처음 있을 때 가면 두근두근해요. 안전상의 문제로 주민들 또한 집에 갈 수 없었습니다. 이번 화재는 산림청이 약 22시간 41분 만에 주불이 잡혔다고 선언하면서 상황이 종료됐는데요. 하동군에서 산불이 발생한 11일 충남 4건, 경기도 2건 등 야산이나 도심부 산에서 총 12건의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3월 6일부로 전국에 산불 경보가 발령됐고요. 4월 30일까지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이라고 합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인근에서 쓰레기 소각이나 흡연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의 상징인 소녀상. 그런데 지난 3일절에 소녀상이 훼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만행을 저지른 것일까? 결국 분노한 시민들은 소녀상 보호를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시에 요구했는데요. 참혹한 역사를 잊지 말자고 자발적으로 성금으로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인 것이다. 보호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무엇보다 시민들을 분노케 한 건 바로 일장기의 등장이었습니다. 한 보수단체가 소녀상 철거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선 것인데요. 양조상은 한일 관계를 파탄지경으로 내몰고 있는 거짓과 증오의 상징물일 뿐이다. 소녀상을 즉각 철거할 것을 촉구한다. 게다가 선두에서 당당히 일장기를 흔드는 남자. 그는 바로 3.1절에 일장기를 개항해서 국민적 공분을 낳은 인물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일장기를 개항한 게 무슨 위법이고 불법이길래 무릎을 꿇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너 따로 깜가세! 잘못을 모르겠던 남자를 보며 한 시민이 거세게 항의했는데요. 나라는 말아도 매국노 같은 놈. 웃지 마라, 웃지 마. 너무 당당하게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역사적 진실을 공격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가 그런 사람들 혹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용인하는 분위기가 좀 만연해 있지 않나.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정체성 자체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 소녀상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갖은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의 한 대학교에서도 황당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소녀상이 사라진 것. 충격적인 것은 이를 기습적으로 철거한 주체가 바로 학교 측이라는 겁니다. 소녀상이 사라진 빈자리엔 다시 제자리로 돌려달라는 학생들의 안타까운 마음만 남아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는 작년 7월부터 평화의 소녀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찾아볼 수 없는데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이 지나자마자 학교 측에서 기습적으로 소녀상을 철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 둘, 셋! 카셀대학교의 소녀상은 학생회 제안에 의해서 작가와 3천여 명 시민들의 도움으로 작년 7월 설치가 됐습니다. 학생회는 잘못된 역사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기억되길 바란다면서 영구 존치를 이끌어냈는데요. 이는 이 독일의 대학 캠퍼스 안에 설치된 최초의 성과라 더욱 의미가 깊었는데요. 그러나 위기는 계속됐다고 합니다. 일본 대사관이 본인들한테 소녀상을 철거해달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대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소녀상 설치 후 학교 측은 일본의 끈질긴 압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의 만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앞으로도 계속 이제 수요 시위도 없는 소녀상 앞에서 추진을 할 거고, 어떻게 하면 대학 측과 다시 협상을 하고 소녀상을 세울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하고. 뼈아픈 역사가 더 이상 왜곡되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이 절실할 때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일본 도쿄돔에서 진행되고 있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한국 야구 대표팀이 첫 승리를 따냈습니다. 네. 7대3으로 체코를 꺾으며 쾌거를 이뤘는데요. 전 세계의 야구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매 경기 화제의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무려 5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화제의 영상, 그 주인공을 이슈피플에서 만나보시죠. 2023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한국을 기리는 대회인 만큼 최고의 스타들이 총출동했는데요. 지난 12일 우리나라 국가대표팀도 체코전에서 7대3으로 승리를 거두며 좋은 기량을 보여줬습니다. 6년 만에 돌아온 야구 별들의 축제. 이번 WBC 경기 영상 중에서도 5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이목을 끈 영상이 있는데요. 논란이 된 영상의 주인공 강백호 선수 이슈피플에서 알아보시죠. 화제가 된 경기는 지난 9일 치러졌던 호주와의 예선 1차전. 강백호 선수는 한국이 1점 차로 뒤져있던 상황에서 대타로 투입됐습니다. 처음으로 WBC 무대에 서게 된 강백호. 강백호가 때려낸 타구는 좌중간에 떴는데 좌익수와 중견수 당장 때리고 떨어졌습니다. 위기의 순간 강백호 선수가 2루타를 치며 순식간에 경기 흐름이 바뀌었는데요. 1사 이후에 강백호의 2루타. 치열한 접전 끝에 겨우 찾아온 득점의 기회.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호주 측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한 건데요. 문제가 된 건 다름 아닌 강백호 선수의 세레머니였습니다. 2루타를 친 뒤 세레머니를 하는 순간 베이스에서 발이 떨어집니다. 판독 결과 태그아웃 판정을 받는데요. 어이없는 실수에 해설진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나오지 말아야 되는 건데. 전례 없는 실수로 놓쳐버린 역전의 기회. 결국 호주와의 경기에선 7대8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세레머니를 하다 아웃당하는 강백호 선수의 모습은 외신에서도 큰 화제가 됐는데요. 해당 경기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황당한 실수에 부끄럽다며 선수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사실 강백호 선수의 경기 장면이 화제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1년 도쿄올림픽 3, 4위 결정전에서 이미 한 차례 태도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경기 중에 또 역전을 당해 팀 분위기가 가라앉은 상황에도 태연히 더그아웃에서 껌을 씹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큰 논란이 됐습니다. 안 좋은 모습 보여드린 거는 뭐 사과의 말씀 또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안 보이기 위해서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이번 대회에 임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대표팀이라는 그런 막중한 임무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번 대회에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미국 전지훈련에선 대표팀 중 가장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며 성실히 훈련에 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대 속에 치러진 WBC 경기에선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의 연속이었는데요. 호주전에서의 실수, 또 지난 10일 한일전에선 6회 초 낫아웃 상황에서 포수를 제대로 보지 못해 아웃당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기 내내 보여준 황당한 실수들 왜 계속되는 걸까요? 강백호 선수가 당연히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한국 프로야구의 실질적인 수준을 알려주는 플레이였는데,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경기에 집중하고 있고 이 경기를 반드시 이겨야겠다는 승부욕이 긴장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 제가 이번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봤을 때 한국 선수 긴장감이 전혀 없거든요. 긴장감이 없다 보니까 집중도 되지 않고 반드시 이겨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흔히 말해서 투지가 상실했다고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경기에도 한국 관중들은 따뜻한 응원을 보냈는데요. 태극마크를 단 만큼 좀 더 책임감 있고, 그리고 민폐가 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밖에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경기에 임하겠다던 다짐과 지난 전지훈련에서 보여진 투지, 그간 경기에서 펼친 활약이 부끄럽지 않도록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너 놀고 나서 깨끗이 치우라고 했어 안 했어? 어? 볼 때마다 내가 속 터져 죽겠어. 너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는 거냐? 어? 나 항상 남처럼 눈치 보며 살았어. 단 하루도 맘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다고. 근데 나도 아빠 딸이잖아. 나도! 그래! 바로 그게 문제야. 아주 그냥 내 속 뒤집어 놓는 게 지 어미를 아주 쏙 닮았어. 어? 부녀 사이는-커녕 원수 같았던 두 사람. 가족 사이에 따뜻함 따윈 없었습니다. 당신이 딸 살해했죠?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자기 딸을 죽입니까? 하루아침에 사망한 채 발견된 딸. 유력 용의자는 바로 아버지였는데. 사망 여성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15년 전에 재혼한 사이로 확인됐는데요. 피해자는 전처소생의 딸로 약 1살 무렵부터 새어머니가 돌봐왔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늦은 오후 다 함께 집에 모인 가족들. 여보, 좀 일어나봐. 첫째는 아직 자? 아 몰라. 자는지 어쩐지 어떻게 알아. 진짜. 그 누구도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딸, 일어나봐. 딸, 어머, 얘가 왜 이래? 여기서 와봐. 2008년 충청북도의 한 가정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여고생이 자신의 집 방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깊은 잠에 빠진 듯했던 첫째 딸은 그 뒤로 영영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망 여성의 몸에선 눈에 띄는 그 어떤 상처도 보이지 않는 상황. 사실은 큰딸이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왔었어요. 고등학생 아닙니까? 이제 다 제가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그 따님이 흡연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에? 아니 저희 딸이 흡연을 한다고요? 피해자가 학교에서 흡연 문제를 일으켜 담임 선생님의 호출을 받고 학교에 방문한 부부. 그날 가족회의 자리를 가지게 된 게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야? 어? 우리가 너한테 대체 못해준 게 뭐야? 진짜 몰라서 묻는 말씀이세요? 뭐야? 말이 통할 거라고 생각한 내가 바보지. 극으로 치닫게 된 부녀 간의 언쟁. 차마 감정을 가라앉히지 못한 딸이 새벽 1시경에 집을 나섰다는데요. 너 이 시간에 어딜 가? 무슨 상관인데요? 야, 어딜 가냐고! 새벽에 외출한 딸이 걱정돼 늦도록 기다렸다는 새어머니. 제가 기다린다고 TV를 보고 있었어요. 한 3시간쯤 후에 들어오더라고요. 왔어? 너 술 마셨니? 술을 마셨는지 술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다면 만취에 의한 돌연사일까? 하지만 첫째 딸을 정밀 부검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혈액에서 발견된 수면제 성분, 치사량에 이를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나 아니면 수면제를 이용한 타살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피해자의 집을 정밀 수색해봤지만 그 어디에서도 수면제 성분이 묻은 음료나 컵은 발견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 누군가 범인이란 강한 심증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좀 갈등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온 거죠. 다녀오셨어요? 너 눈빛이 왜 그래? 아빠 왜 그래요? 네 눈만 보면은 네 엄마 생각이 나. 전처의 외도 때문에 이혼하고 현 아내와 재혼한 피해자의 아버지는 딸이 어릴 때부터 전 부인과 쏙 빼닮았다며 못마땅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딸을 볼 때마다 자신을 떠난 아내를 떠올렸다는 아버지는 사소한 일에도 심한 체벌을 일삼아왔다고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가 사건 발생 당일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회사에서 조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딸이 사망하기 전까지 단 둘이 있었을 걸로 추정되는 상황이었죠. 앙숙 같던 부녀가 함께 있던 그 시각, 무슨 일이 있던 걸까? 따님이 사망 전까지 아버님과 단 둘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는 의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뭐가 의심스럽다는 겁니까?
저는 몸이 안 좋아서 회사에서 조퇴안으로 계속 잡다고요. 엄한 아버지였던 것은 인정하지만 딸을 미워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단서가 포착됩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불면증으로 인해 꾸준히 수면제를 처방받아온 건데요. 수개월간 수면제를 처방받은 어머니, 아무래도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새어머니의 소행이 아닐까 의심이 들었지만 주변인들의 증언은 전혀 달랐습니다. 딸, 여기서 뭐해? 우리 그만 들어가자. 안 가. 아빠란 사람은 날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내가 그 집을 왜 들어가야 돼? 아빠도 진심이 아니셨을 거야. 새어머니에도 불구하고 친딸처럼 피해자를 지극정성 보살펴온 어머니. 사망한 딸 앞에서 흘렸던 눈물은 과연 진심인 걸까? 수면제 처방받았죠. 사망한 딸의 체내에서 같은 성분의 수면제가 검출된 것이 그저 우연입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처방받은 거예요. 10여 년간 직접 길러온 아이를 어떻게 살해하겠느냐며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이 아이가 했을 수 있는지와 관련된 진술이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경찰은 피해자의 동생을 소환해 사건 당일의 경위를 묻기 시작합니다. 언니가 사망 전에 뭘 먹고 마셨는지 아나요? 저녁 식사는 온 가족이 다 같이 먹었어요. 밤중에 유자차도 한 잔 마셨어요. 아버지와 다툰 뒤 풀이 죽은 언니에게 새어머니가 유자차를 타줬다는 건데요. 근데 유자차는 엄마랑 저도 같이 마셨고 그리고 마시고 나서도 다음날까지 언니는 멀쩡했거든요. 그럼 언니만 혼자 먹은 거 없나요? 다음날 엄마가 숙취해소 음료를 줬어요. 언니, 나 몸이 좀 이상해. 나 학교 못 갈 것 같아. 이 언니 어제 술 진탕 마셨나 보다. 아유, 좀 마셔봐. 피해자가 유일하게 혼자 마셨다는 숙취 해소 음료가 의심스러웠던 상황. 엄마가 유자차를 타서 그 첫째에게 먹였다라고 하고 있고 다음 날에도 숙취 음료를 마시게 했다라는 이 딸의 진술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숙취해소 음료를 딸에게 직접 주셨어요? 아니요. 제가 음료수 뚜껑을 못 따서 둘째 딸에게 부탁했어요. 네, 엄마가 음료수병을 못 열어서 저한테 부탁했고 열어드렸어요. 이거 왜 이렇게 안 따져? 이거 따봐. 뚜껑을 뜯지 않은 새 음료수였다는 두 사람의 말이 정확히 일치했는데요. 뜯지도 않은 새 음료수병에 제가 수면제를 넣을 틈이 어디 있었겠냐고요. 크게 격분해 언성을 높이는 새어머니.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진술 분석가의 투입을 결정합니다. 순서 바꾸기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 순서 바꾸기 기법은 거짓말과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끄집어내는 데도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발생 순서를 복잡하게 섞어 무작위로 진술하게 하는 순서 바꾸기. 곧 모순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딸이 숙취해소 음료를 마시고 난 뒤에 기억이 남는 거 없으세요? 다 마신 컵을 저에게 돌려줬어요. 얼핏 들었을 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는데 둘째 딸에게 그 뚜껑을 이제 따달라고 해서 병을 이제 가지고 가서 그대로 먹였고 자신이 뭐 약물을 탈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 진술을 순서 바꾸기를 통해서 마시게 한 다음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진술하게 했을 때에는 컵을 들고 이제 받아가지고 들고 나왔다라고 진술을 한 것입니다. 분명 숙취 해소제 음료수를 병째 건네줬다고 진술한 어머니가 컵을 돌려받았다고 내뱉은 겁니다. 미묘하게 달라진 전후 진술, 그 신빙성에 의구심이 들었는데요. 첫째 딸이 들어오기 전까지 TV를 봤다고 하셨는데 그때 뭐 보셨어요? 드라마요. 모순점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적 오류가 포착된 건데요. 그 당시에 봤던 TV 프로그램에 대해서 누가 나오고 어떤 내용이었는지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당시에 그 드라마는 방영되지 않았던 드라마였기 때문에 그 이전에 봤던 드라마를 마치 그날 본 것처럼 진술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쌓인 심증에 불을 지피는 증거가 발견됩니다. 새어머니가 사망한 피해자 앞으로 1억 원의 생명보험을 들어둔 겁니다. 서서히 윤곽을 드러낸 사건의 전말.
새어머니가 보험금을 노리고 저지른 살인 사건일 가능성이 유력했습니다. 당신이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 음료를 먹여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진술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솔직히 얘기하세요. 남편이 그 아이 준다고 돈을 모았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낳은 피해자를 못마땅하게 여겨왔던 범인은 그동안 타인의 시선이 미칠 때만 좋은 엄마인 것처럼 치밀하게 가면을 쓰고 살아왔던 거였습니다. 당신 이거 뭐야? 이 큰 돈을 왜 모았는데? 이거 첫째 줄 거니까 큰데 생각하지 마. 남편이 자신 몰래 피해자에게 줄 돈을 모으고 있었음을 알게 된 범인. 애써 감추었던 피해자를 향한 질시가 일순간 폭발해 살인으로 돌변했습니다. 살해를 계획하고 수면제를 모은 끝내 넘어선 안 될 선을 넘고 맙니다. 사실은 첫째 딸은 밖에 나간 적이 없었던 겁니다. 수면제가 섞인 유자차를 마신 후에 잠이 들었고 다음날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안 새 어머니가 숙취 해소 음료에 다시 수면제를 타서 끝내 살해한 것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조차 가족이 될 수 있을 만큼의 긴 세월. 단 한 번도 어머니였던 적이 없었던 범인이 비극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최근 젊은 층까지 증가하고 있는 만병의 근원 당뇨병. 40, 60대에서 당뇨병 환자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최근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조명이 당뇨병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데요. 과연 사실일까?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네, 인공 조명은 당뇨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룻밤 잠을 못 잤다고 해서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장기간 동안 그렇게 야간에 밝은 조명에 노출되는 것은 당뇨병의 위험성을 더 높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명과 당뇨병,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일반적인 조명이 당뇨에 영향을 준다는 건 아니고요. 야간에 인공 조명을 많이 쓰고 있는 지역과 아닌 지역을 비교해서 인공 조명을 많이 쓰고 있는 지역의 당뇨 발생률이 높다는 보고를 했었어요. 당뇨병 1위 국가인 중국은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시민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약 10년 동안 추적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심야 시간에 조명이 있는 환경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더 증가했고요. 침실에 조명을 켜고 취침할 경우 당뇨병 발병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인위적인 야간 조명을 통해서 바이오리듬이 깨지고 수면을 취해야 될 상황에서 수면 질이 깨지게 되면 수면을 유발하게 해주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시켜서 잠을 잘 길게 하기 어렵게 하거나 아니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 많이 분비되고요. 잠을 깨우는 코르티솔 호르몬도 분비되는데요. 조명을 켜고 자게 되면 깊은 잠에 빠지지 못하고 코르티솔 호르몬이 자는 동안 더 많이 분비되면서 숙면에 취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콜티졸의 과다는 인슐린 기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되면 당뇨 발생률이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실외에서도 가로등이나 전광판, 간판 등을 통한 인공 조명이 우리 몸에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We found significant associations between chronic exposure to higher intensity of outdoor lamp and increased risk of impaired glucose homeostasis and diabetes prevalence. 낮밤이 바뀌어서 야간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잖아요. 여러 가지 배달 업무라든지 그런 분들이 체중 관리가 안 되고 당뇨 발생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낮밤이 바뀐 교대 근무자와 밤새 일하는 야간 근로자들의 경우 잠을 자야 할 시간에 못 자는 근무 형태가 당뇨병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야간 작업자가 잘 때 호르몬이 교란되는 건 물론이고 불규칙한 식습관 때문에 비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게 수면 호르몬인과 동시에 항산화 호르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수면에도 방해가 되는 뿐만 아니라 그런 항산화 기능이 떨어져서 암 발생 위험이 더 높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하룻밤을 꼬박 새거나 하루에 한 4시간씩만 일주일만 자면 몸의 상태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 정도에 해당한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충분한 수면이 우리 생명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좋은 숙면법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낮과 밤이 바뀌어도 주무실 때는 어두운 환경에서 주무시는 게 중요해서 이제 암막 커튼이 있는 이제 독립된 침실 공간을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신다면 안대라도 착용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잠잘 때 조명, 당뇨의 위험성을 증가시킵니다. 여성들의 피해갈 수 없는 시기, 갱년기. 50세 전후로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폐경과 함께 갱년기가 시작되는데요. 갱년기 호르몬제 복용에 대한 부작용과 비만을 걱정하는 분이 대부분 많다고요. 보면 호르몬에 대한 그런 부작용들이 있어서 혹시 호르몬제를 먹어서 비만이 될까 봐. 갱년기 여성이 호르몬제를 복용하면 정말 살이 찌는 건가요? 갱년기 호르몬제를 먹는다고 살이 찌는 건 아닙니다. 에스트로겐은 대개는 수분의 정체거든요. 약간 뭐 어떻게 보면 팽팽해진다, 빵빵해진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결국 지방이 이렇게 늘어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수분이 많아져서 수분 정체 때문에 약간 붓는 느낌이 되는 거고. 완경 이후 6개월에서 2년 사이 여성 호르몬이 점차 감소하다가 완전히 없어지는데요. 급격한 호르몬 변화가 생기게 되면 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변화로 인해서 근육량은 줄고 피하 지방이 줄면서 내장 지방이 늘게 되거든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갱년기 호르몬제를 통해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체중이 증가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보통은 2, 3개월이 지나서 적응이 되고 나면 거의 다 빠지기는 하는데 만약에 몇 달이 지난 후에도 붓기가 있거나 체중이 는다면 호르몬제는 종류가 많아요. 나한테 맞는 약으로 변경을 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갱년기 초기에 일찍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갱년기 중에 겪을 수 있는 증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증상의 치료뿐만 아니라 어떤 뼈의 건강이라든지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그런 측면, 또 대장암을 또 예방하는 측면 이런 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 심혈관 질환,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성 건강을 위해서는 더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갱년기 호르몬제를 복용하면 위험한 사람이 있다고요. 호르몬약은 이제 드셔서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활동성 간염이 있거나 담낭에 결석이 있거나 현재 혈전 치료 중이시거나 아니면 고지혈증 같은 게 치료가 잘 안 되시는 분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권하진 않고요. 자궁 내막암 때문에 뭐 수술을 받았다든지 뭐 치료를 받았다든지 이런 분들은 뭐 선생님한테 달라고 얘기해도 아마 잘 안 주실 거고요. 유방 내 결절이 여러 개 있고 또는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호르몬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유방암과 난수암에 가족력이 있었는데요. 호르몬제를 복용할 수 없던 그녀는 발병 위험성을 낮추는 의학적인 선택을 했죠.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는 유전자 스크린을 통해서 이 유전자는 결국 나이가 들면 암 발현을 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유방 유선 조직을 싹 다 없애고 인공 보형물을 넣고 자궁도 미리 적출했고 그렇게 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여성 호르몬을 안전하게 먹고 사는 거죠. 갱년기 여성의 호르몬제 복용으로 살이 찌는 건 아닙니다. 네, 매주 월요일에 뵙는 분이죠.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인간 제인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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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추얼 휴먼 이터니티의 제인입니다. 턴, 컬럼비아 등 미국 북동부 지역의 유명 대학 8개를 통틀어 부르는 아이비리그. 그중 역사와 전통, 인지도, 스포츠 경기 등 모든 면에서 하버드의 라이벌이는 이 학교. 어디일까요? 제인 스픽 함께 보시죠. 오늘 방문해 볼 곳은 예일대학교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5명을 탄생시키고 하버드, 프린스턴과 함께 미국의 최고 명문으로 손꼽히는 아이비리그 예일대학교. 함께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예일대학교고요. 저는 지금 현재 재학 중인 1학년 정노아라고 합니다. 예일대학교 곳곳을 누비며 소개시켜줄 예정인데 재밌게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스털링 메모리얼 도서관. 아마도 예일의 상징이겠죠? 보시다시피 약간 유럽 계열 고딕 양식으로 지어져가지고 아주 멋있고 웅장하고 큽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가자 숨막히는 정적 속 공부에 열중한 학생들이 보이는데요. 예일대는 아이비리그의 여러 대학들 중에서도 학구적인 분위기의 대학으로 유명하답니다. So I applied to Yale as actually my first option. I think Yale is a much more academic place. Yale has more of a love for learning in itself type of atmosphere. 한참 시험 기간 중이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학생들. 조용히 복도를 빠져나오자 압도당할 만큼 멋진 도서관의 분위기와 장식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대한민국 누구나 마음 놓고 방구하는 시대. 지금 이러니 다들 다방할 수밖에. 전문 중개사들과 함께하는 전국 필수템. 내일의 방구하기. 다방. 이곳은 아이비리그 예일대학교의 바이네케 도서관입니다. 햇빛이 쨍쨍할 때는 이 대리석들 사이사이로 이렇게 햇빛이 비춰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꺼운 부분과 얇은 부분, 빛이 이렇게 새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빛이 들어오는 창문 대신 3cm 두께로 대리석을 깎아 빛을 조절한 건데요. 화재가 날 경우엔 30초 내 도서관 내 산소 공급을 중단해 불이 붙을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하니 그 관리법이 정말 놀랍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예일에 있는 15개의 식당 중에서 제일 유명한 코먼스로 가는 길입니다. 예일대학교의 학교 식당. 와, 여기도 건물 입구부터 정말 클래스가 다릅니다. 예일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듯 고풍스러운 분위기로 유명한 이 식당은 하루에 딱 한 번, 11시부터 3시까지 오픈되기 때문에 늘 학생들로 북적인다고 하는데요. 음식도 정말 맛있기로 유명하다고 해요. 보시면 이제 접시에 모든 접시에 이렇게 Y가 써져 있어요. 네. 이쪽으로 오면 아침에 시리얼 종류,
전 세계 다른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온 학생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맛뿐만 아니라 영양까지 고려한 식단. 그중에는 반가운 음식도 있었습니다. 불고기라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먹는 소불고기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지만 어쨌든 맛있어 보이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기부터 샐러드까지 푸짐하게 담긴 오늘의 점심. 오늘 점심을 함께 먹는 친구들입니다. Hi everyone. 즐거운 점심시고 캠퍼스를 누비다 발견한 이곳은
북구 푸사는 무조건 마동석이지. 푸사만 바꾼다고 해결되니? 직구 형이 싹 바꿔줄게. 1000만 가지가 넘는 상품을 알리만의 최저가로. 알리익스프레스 마이 초이스. 당신의 피부 속 뮤즈를 만나다. 뮤즈. 어제부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인데요. 어제보다 무려 10도가량 기온이 떨어져서 전국 대부분이 영하의 기온을 보인다고 합니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뚝 떨어진 기온에 어제 내렸던 비나 눈이 얼어서 지금 도로에 살얼음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얼쑤 다 흔들어